바실리 칸디스키 그림이에요 이게. 아트원 카페 내 메인 칸디스키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칸디스키 대작들이 몇 개 올려있는 거야. 대박이네. 미쳤네. 우리는 지금 뽕피드 센터를 가고 있어요. 헬기 타고 와서 한스랑 이제 영정이 만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뽕피드 센터가 어떤 곳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트렌디한 약간 아트들이 많이 있는. 네, 일단 가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뽕피드 센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곳이라 검색을 좀 해봤는데, 컨템포러리 아트, 네. 20세기 이후의 아트들이 많은 이제 소장이 많이 돼 있는 곳이고, 우리가 보통 프랑스 오면 루브르 가면 뭐 고전주의 예술, 그렇죠.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그쪽 예술이 많고, 오르시에 가면 모던 아트, 모네라든가 그런 화가들이 많고, 오랑주리 가면 이제 모네 작품 되게 네. 많죠. 근데 여기는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20세기 초반 이후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소장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우도 소장돼 있고, 뽕피드 센터가 생각보다 되게 완전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 작품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2만 점이 있대. 그것도 이제 몇 년 전 데이터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뽕피드 센터 이 건물이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건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 건물을 받쳐주는 어떤 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외부로 돌출돼 있잖아요. 골조가 다 밖에 있고. 이게 네. 77년에 지어진 건물이야. 와. 대한민국으로 보면 현대 아파트 짓고 그러네요. 그렇던 시대잖아. 그때 이제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약간 요즘에 더 현대랑 느낌 비슷하네요. 되게 이게 센세이션해서 건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래요. 얼마 만에 오냐? 10몇 년 만에 온 것 같아. 여기 이주은 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내부에 들어와서 이 블루라인, 이 블루라인을 따라서 트렌디하잖아요. 네, 표를 끊어야 돼요. 그렇네. 영화 같은 생각. 갤러리 1, 3, 4 이렇게 돼 있는 게 색감이나 이런 거 자체가.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본 게 컨템포러리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꾸며놓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 내부도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흔한 방식인데 1970년 지어졌을 때는 흔한 방식이 아니었겠죠. 여기 입장료는 어덜트가 14유로입니다. 여기 5층에 왔습니다. 기대된다. 갑자기 엄숙한 분위기가 20세기 초반에 큐비즘을 이렇게 딱 망라한 것 같아. 피카소뿐만 아니라. 그거 알아? 브라크랑 피카소를 우리가 큐비스트로 알고 있잖아. 네. 근데 자기들은 큐비스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래서요? 오히려 큐비스트들은 따로 있었어. 근데 오히려 브라크랑 피카소는 큐비스트들이 모인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큐비즘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그림을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거에 벗어나서 새로운 장르를 계속 개척해 나갔잖아요. 그렇지. 이 작가는 페르낭 레제네. 역사에 남은 작가잖아. 페르낭 레제는 피카소, 브라크의 작품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걸려있어요. 액자도 안 한 상태로 걸려있어. 너무 황당한데 1914년 조르주 브라크 작품인데, 와, 이렇게 걸려있는 게 너무 황당하다. 근데 이게 이제 입체주의라고 해서 대상을 쪼개는 거잖아. 다양한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대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추상이 발전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추상화되는 그림들을 보면 왜 대상을 저렇게 뭉개놓고 쪼개고 막 이상하게 붙이지 하는데, 이 피카소랑 브라크는 오히려 이게 사물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 사물을 한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면들을 쪼개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그 각도를 조합을 하게 되면 세자나한테 영향을 받은 거야. 세자나의 정무라가 여러 각도에서 본 사과, 테이블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각도가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더 극단으로 밀어붙인 게 피카소, 브라크의 큐비즘이라고 할 수 있지. 페르낭 레제의 작품이구나 이게. 마크향 작품하고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좀 나네요. 신체가 꼬이고 다시 붙고 하는 것도 그렇고. 페르낭 레제 작품이 되게 많네. 페르낭 레제는 뭐 당연히 미술사에 이름이 남는 그런 작가지. 약간 좀 그 칸디스키랑 좀 비슷하지 않니? 기하학적 도용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완전 추상은 아닌데 구상과 어떤 추상의 경계에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색채도 그렇고 칸디스키랑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겠지. 102년 된 작품인데 액자 없이 걸려있어요. 너무 황당하다 이것도. 피카소의 35년 작품인데 이건 정말 대작이네요. 되게 재밌는 게 보관 상태가 진짜 좋아. 되게 좋네요. 아니 100년 된 그림이 갈라짐이 거의 없어. 상태가 너무 좋네요. 되게 그러니까, 쉽지 않은 되게 트렌디하네요. 요즘 그림이라도 믿을 정도로. 근데 저건 더 웃긴 게 이것도 피카소 작품 같은데 액자가 없어.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보관 상태가 좋을 수가 있지? 이게 이번 전시 표지작인데 이것도 액자가 안 돼 있어요. 1922년 작품인데 100년 된 작품이잖아요. 근데 보관 상태가 너무 좋아. 근데 여기에 이 구상적 요소가 있는데 약간 좀 완전한 추상과 구상의 요소가 좀 섞여 있는 거잖아. 색감 같은 경우는 이제 1910년대부터 20년대 칸디스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추상화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되게 웃겼던 게 1910년대에 막 이런 추상 작업을 했던 화가들이 색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많이 믿었거든. 칸디스키도 그래서 우리가 청기사파라고 했던 것도 청색이 되게 영적인 색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 당시에 이런 추상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뭐 색채가 가지고 있는 힘, 영혼 이런 걸 많이 믿고 이렇게 색채 작업을 한 작가들이 많다.
많더라고. 이거는 에펠탑을 그린 것 같은데 이거 같은 작가야. 이 작가랑 네. 작가랑 완전 거의 추상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건 완전 구상인데 에펠탑을 큐비즘을 차용해서 그린 것 같아. 이게 1922년 작품이네요. 같은 해 생산한 이 작품과 이 작품 레인지가 되게 넓은 작가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 대작 그림 2점이 액자 없이 전시돼 있어. 너무 아름답다. 와, 샤갈. 저 여자가 벨라지. 샤갈이 평생 사랑했던 벨라라는 여자고 저 위에 소도 뭐 종교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치? 샤갈이 벨라루스 지역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데 되게 독특한 소수가 믿는 유대교를 믿었대요. 그 유대교에서 닭이랑 소랑 이런 동물들이 나중에 환생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서 동물이랑 사람들이랑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샤갈이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샤갈은 인생 자체가 완전 로맨티스트잖아. 맞다. 그 여자만 기억하면서 추억하고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도 그리고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또 강제로 떨어지게 되지. 그치? 네. 뒤에 있는 게 에펠탑. 아, 에펠탑이구나. 파리를 배경으로 벨라랑 둥둥 떠다니면서 결혼하는 모습을 그린 거구나. 다이버스 내러티브를 넣은 색감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 진짜 천재적으로 아름답게 쓰는 거야. 그치. 보라색,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너 조화들이 샤갈 하나 소장한다며.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고 경매에서 아무런지 비딩 모르겠어요. 하다가 네. 조그만한 것도 막 40억, 50억씩 하던데 이런 거는 100억 그냥 무조건 넘겠다. 그치? 이 작품은 샤갈이 거의 죽기 직전에 그린 작품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대색 능력이 떨어져 있었대요. 한스 설명으로는. 그때는 좀 이제 정밀하게 그리는 것보다 약간 좀 색채도 좀 약하게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카루스의 날개 신화를 그린 것 같은데 샤갈 특유의 색채가 굉장히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고요. 샤갈의 어떤 그 염소, 종교적인 시그니처 이게 들어가 있고 해 주변에 보면 이제 막 여러 동물들, 사람들, 유령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메인 어떤 테마는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가다가 날개가 녹아 떨어지는 그걸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의 내러티브보다는 샤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샤갈이 전성기 때 그린 그림인 것 같고요. 이 그림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린 그림인데 색채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것도 마르크 샤갈의 1917년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전 처음 보는데 이런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샤갈 그림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샤갈 그림인데 딱 봐도 샤갈인데 이거는 샤갈이라기보다는 큐비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상을 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그림도 있구나. 이것도 샤갈 그림인데 이거 17년, 18년 이게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린 그림이구나. 이게 와인을 먹고 있는 한 남자와 부채를 들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고 아 이거 약간 그 자기가 살던 고향에 대한 그림인가? 이게 자기 고향을 많이 그렸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건 샤갈이야. 위에는 뭐야? 보통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기하네. 근데 이것도 액자 없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르크 샤갈이네요. 17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도 있었네 샤갈에. 처음 봤어 이런 그림 있는 줄. 이런 요소들 보면 샤갈 같지가 않아. 약간 큐비스트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 요 밑에만 보면 그렇잖아. 샤갈이 자기 그림이 큐비즘이랑 야수파의 색깔이랑 시대를 대표하는 사조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연히 큐비스트냐 아니면 야수파냐 물어봤더니 제발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말라고. 시대 사조를 받아들여서 내 거를 창조할 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게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아 그것도 맞는 얘기구나. 와 이거는 초기 작품이야. 1911년에 12년 작품이야. 왼쪽에 짙은 보라색, 그다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색의 컴포지션이 그 당시 화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색감에 거의 천재성이 있었던 그리고 이게 어떤 내러티브도 중요하잖아. 어떤 그림이야 이거는? 이 사람 그림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비결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소, 그다음 사랑했던 여인, 자기 종교랑 되게 많이 걸려있대요. 유대인이서 바이올린 항상 킨다고 그러고 고향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겠구나. 그런 이거는. 결혼식 같아요. 불어나 이런 게 아니고 러시안 문양 같은 거 같은데 바실리 칸디스키 그림이에요 이게. 아트원 카페 내 네임 칸디스키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칸디스키 대작들이 몇 개 올려 있는 거야. 대박이네. 미쳤네. 칸디스키 왜 좋아해요? 칸딘스키야말로 헤겔미학을 회화로 구성한 작가다라고 난 생각. 헤겔미학이 뭐냐라고 보면 너무 긴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정신을 회화로 표현하는 거, 이걸 헤겔미학의 어떤 핵심 키라고 보는데 칸딘스키는 일단 음악을 표현한 거잖아. 이건 다 즉흥 시리즈도 있고 구성 시리즈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칸딘스키는 완전 근대주의자였어. 근대주의자가 뭐냐?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뭐 이제 음악을 회화로 표현하고자 한 거는 진정한 예술은 세상에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건 음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뭐 샌베르크 음악 나 잘 안 들어봤지만 뭐 샌베르크 음악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서 이걸 이제 회화로 구현하려고 한 거야. 이제 음악에는 음표들이 있잖아. 세상에 어떤 거와도 현실하고 어떤 거와도 연관이 없고 현실에 나무를 그린다 풍경을 그린다든가 사람을 그린 것도 아닌데 음표들로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 그럼 회화로 그걸 할 수는 없을까? 음악에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에 감동을 주는 회화에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지. 그걸 색채, 어떤 이런 문양들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음표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는 오케스트라 연주자고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통해서 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난 칸디스키를 좋아해. 칸디스키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프랑스 여자랑 거의 뭐 10몇 년에 가까운 동거를 하다가 러시아 여자랑 바람이 났대요. 자기가 작업했던 작품들이 다 그 프랑스 여자 집에 있었는데 돌려달라고 반환 요청을 했대요. 그 여자가 싫다. 바람 펴러 나갔는데 꺼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품이 프랑스에 엄청 많이 남게 됐대요. 그 여자 조연. 진짜? 그건 몰랐다. 칸딘스키가 진짜 똑똑했어. 법학 교수가 하려다가 인상주의 전시를 30살인가 29살에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나는 화가를 해야겠다 하고 아빠랑 겁나 싸우고 화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상주의 전시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특히 그 그림 있잖아. 모네 그 밀집 그림 있잖아. 그 그림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당시 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넘어오게 됐고 파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고 원래 이 사람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 하나는 완전 근대주의자. 원래 논리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논리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도 되게 많이 썼어. 회화의 정신에 관하여 뭐 이런 글도 썼었어. 그러니까 회화로 어떻게 인간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 정신은 표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본질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추상 현실에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 완전한 추상을 최초로 구현한 화가로 평가를 받거든. 물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대요. 이게 칸디스키가 완전한 추상을 시작한 게 내가 알기로 1911년이거든. 그걸 발전시키면서 구성 시리즈 막 이런 걸로 즉흥해서 구성 넘어가고 컴포지션 시리즈 넘어가면서 지금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흐물흐물돼 있잖아. 컴포지션 시리즈 넘어가면서 저게 이제 되게 각지게 되고 기하학적 도형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게 이제 칸디스키가 하고자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큐비즘 이런 게 형태를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체된 형태가 이런 추상으로 발전하고 점점 현대회화가 구성이 해체되는 쪽으로 극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았나 크게 보면은. 그래서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회화는 평면을 향해 나아갔다고 평가를 했죠. 평면을 향해 나아갔고 그 끝에 뭐가 있냐? 잭슨 폴록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잭슨 폴록. 미국 짱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칸디스키 그림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닭살이 돋아요. 정말 이 그림들을 아무 제약 없이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난 닭살이 돋아. 와, 이 정도는 돼야 그림에서 어떤 그 감동을 받는 거지. 이게 1914년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면 칸디스키가 추상을 시작한 초기 작품들이에요. 되게 선들이 러프하고 색들도 약간 수채화처럼 이렇게 돼 있고 기하학적 도형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즉흥적으로 정말 이렇게 좀 몸이 가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청색들 있잖아 이런 거. 칸디스키는 이 청색이 영혼의 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기사파 운동을 했던 애들이 있는데 이 청색이 영혼의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색채를 통해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완전 다르잖아 아까랑. 아까 전엔 이 선들이나 이 곡선들이나 이런 직선 면들을 되게 러프하게 즉흥적으로 막 그린 것 같잖아 무의식적으로. 근데 얘는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잖아. 후기로 갈수록 이렇게 변해 칸디스키가. 어떤 본질적인 뭔가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만든 거거든. 색채 하나하나 면의 어떤 이 넓이 선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해서 만든 거야. 이걸 통해서 인간에게 본질적인 정신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작품도 칸디스키 작품인데 이걸 보면 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보면 그냥 도형이잖아. 완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현실적이고 42년 작품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 넘어오면 딱 흐름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칸디스키가 실제로 썼던 그 노트들 보면 이런 색채에 대한 연구들 되게 많이 해요. 이 색채가 어떤 걸 표현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캔버스로 옮기고 싶어 했던 거지. 피트 몬드리안의 그림이 아무렇지 않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몬드리안이 칸디스키랑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그림의 철학은 난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 본질주의자들. 색채가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선. 그 색채가 하나 더 있는데 뭐였더라? 어쨌든 뭐 3개의 색채를 가지고 몬드리안이 데스테일 운동을 했는데 이게 몬드리안의 직선을 통해서 이거를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게 하나의 조형 언어잖아. 근데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대각선을 이걸 표현했거든. 그 리듬감을. 그것 때문에 둘이 겁나 싸워. 그 운동이 해체가 돼. 나는 몬드리안 그림은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끼진 못하겠어. 근데 칸디스키와 비슷하게 회화로 인간 정신의 본질에 다다르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중세시대 때 또는 근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신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전설들 있잖아. 근데 바벨탑이라는 게 사실 한 문화권의 비유 같은 거거든. 바벨 언어, 공통 언어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지. 그래서 몬드리안이 그 했던 말 중에 정확한 워딩은 이게 아닌데 회화로 어느 문화권에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그런 회화를 만들고자 한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하고 색도 다 3개밖에 안 쓰고 그랬던 거죠. 근데 몬드리안이 이렇게 그리다가 나중에 뉴욕으로 도망가거든. 얘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뉴욕으로 간 다음에는 약간 좀 재즈의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리듬감 있게 그리거든.
몬드리안이 한샘의 영향을 많이 줬죠. 저 한샘이네. 뭐야 이거 한샘이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작가 이 작가야. 반 두스 부르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몬드리안하고 같이 네. 데스테일 운동을 하다가 둘이 갈라서 이 작가야. 데스테일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회화의 보편적 조형 언어를 찾고자 했던 막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바우하우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둘이서 같이 회화를 발전시켜 나간 거지. 이게 뉴욕 시대에 몬드리안이 그린 건데 왜 이렇게 그랬냐, 몬드리안이 되게 충격을 받았대. 뉴욕에 딱 가니까 고층 건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고층 건물이 서 있는 그 풍경이 이 선과 같은 거야. 아니, 그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있었어요. 맞아. 네, 100층 막 짓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몬드리안 화풍이 뉴욕에 가면서 좀 변해요. 재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기부기 같은 시리즈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뉴욕의 광대한 그 빌딩 숲을 나는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나? 그게? 네. 맞겠지? 습과 그 도로들. 이 엄청 거의 대형 회화인데 세로가 3m, 뭐 가로가 5, 6m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 큐비즘 작품이네. 그래서 얼굴도 그 피카소가. 그치. 아프리카 가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치?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다 주고받았던 것 맞아.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잘 살아남은 사람이 피카소였던 것 같아요. 피카소가 천재적인 마케터이기도 했으니까 그치. 그런 면도 되게 도움이 됐었고. 되게 비슷하다. 이거 에펠탑이잖아. 오른쪽에 이거. 이 여자의 형상도 되게 비슷하다. 그 아비뇽의 처녀들. 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포즈도 그렇고. 근데 피카소가 아비뇽 처녀들 그린 게 1906년이잖아. 이게 1910년 전. 1910년작이고. 그 아프리카가 유럽에서 그냥 대유행이었나봐요. 케이팝 같은 거. 유럽 문명은 타락했고 인류의 본연의 어떤 모습을 아프리카 가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시적인 모습들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성적이네요. 그림이. 말 밑에 붙은 성기랑 남성의 성기. 이 당시에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초현실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색감도 예술이고 드로잉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이거는 이브 클레인 작품 같은데 맞을까요? 맞네. 이브 클레인. 이게 울트라 마린 컬러. 그런 컬러지. 얘가 만든 컬러잖아 이게. 1950년대. 이브 클레인이 한국에 단역까지 영향을 되게 많이 줬어. 되게 중요한 작가지. 1950년대에 색채로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 컬러를 만들고. 실제로 이쁘네요.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개간지지. 여기 마크로스코 방이 있어요. 마크로스코. 액자도 안 돼 있어. 와. 마크로스코는 어떤 작가예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키워드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잡아보면 내 생각에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장대한 자연을 반영한 거고 거대한 캔버스에 색채 추상으로 이렇게 한 게, 두 번째로는 추상 표현지 이후에 나온 거잖아. 잭슨 폴록 이후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린버그 같은 경우는 잭슨 폴록을 이제 유럽 회화를 뛰어넘는 미국적 회화에 정점을 올려놓은 다음에 마크로스코를 그 갭으로 잇게 되거든. 그러니까 미국적인 회화지 정말. 미국의 장대한 자연 그리고 현실과의 모든 어떤 연결고리를 끊고 가장 평면화돼 있고, 평면이라는 게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고 기하학적 도형으로 이렇게 가고 막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은. 어쨌든 뭐 되게 종교적이지 굉장히. 실제로 마크로스코는 되게 유대인이었어. 그리고 유대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친구고, 마크로스코 자서전을 읽어보면 얘가 이제 야삐의 자식으로 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고 13살인가 10몇 살에 와.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이게 정말 모태신앙. 미국으로 유학 온 다음에 적응을 잘 못했어. 공부는 또 잘해가지고 예일대에 입학을 했다가 따돌림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중퇴를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미술을 그때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마크로스코가 미국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안 그렸어.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 구상회화를 그렸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종교적 체험,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 당시 또 미국의 분위기가 잭슨 폴록 이후에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회화인데, 마크로스코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생면 추상이라 그러잖아요. 색채로만 그린 추상인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바랬고, 그 감정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체험했던 종교적 체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숭고함, 슬픔, 기쁨, 활기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마크로스코는 종교적 체험을 했던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지. 저기도 로스코의 그림이 있습니다. 로스코 그림은 보고 가야죠. 로스코. 야, 책에서만 봤는데 마크로스코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되다니 대박이다 진짜. 와, 미쳤다. 의자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색깔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캔버스가 동일한 색이 돼요. 와, 여기 뷰 끝내주네요. 뻥삐제 나왔는데 뷰가 끝내줍니다.